진실은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다. 이 문장 참 강력하죠? 전쟁의 본실을 꿰뚫는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작품은 바로 조지 오웰의 생생한 체험기 카탈로니아 찬가입니다. 한 순수한 이상이 어떻게 무참히 배신당하고 또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떤 위대한 통찰이 태어났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우리는 오웰이 처음 스페인에 도착했던 그 설레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전쟁의 참혹함과 믿었던 동지들의 배신,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그가 얻게 된 묵직한 깨달음까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갈 겁니다. 자,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시간은 1936년 12월. 파시즘에 맞서겠다는 뜨거운 열정 하나만 품고 젊은 작가 조지 오웰이 혁명의 심장부 바르셀로나에 발을 내디딥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스페인은 프랑코 장군이 일으킨 파시스트 쿠데타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상태였어요. 오웰은 바로 이 역사의 폭풍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죠. 근데 그가 마주한 바르셀로나는요, 그냥 전쟁 중인 도시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책에서만 읽었던 이상사회가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곳이었죠. 오웰은 노동자 계급이 모든 걸 장악한 도시는 난생 처음이라며 정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팁을 주지도 받지도 않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분 없이 모두가 서로를 평등하게 동지라고 부르는 사회.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오웰은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사회주의의 심장을 받고, 아, 여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죠. 이 뜨거운 혁명의 열기에 완전히 매료된 오웰이 망설였을까요? 아니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총을 들기로 결심하고 마르크스주의 정당인 통일노동자당, 우리가 줄여서 POUM이라고 부르는 민병대의 자원에서 합류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그 뜨거운 혁명적 이상과 최전선의 현실은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찼던 도시를 떠나서 춥고 배고프고 지루한 참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웰이 직접 남긴 이 말보다 전장의 현실을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영웅적인 전투요? 그런 환상은 순식간에 깨져버렸죠. 네, 혁명이라는 거창한 이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멋진 전투 같은 건 거의 없었고요. 그 대신 낡아빠진 무기, 부족한 식량, 그리고 끝도 없는 추위와 지루함만이 가득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렇게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웰은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계급도 국적도 뛰어넘은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 어쩌면 이게 바로 그가 바르셀로나에서 봤던 계급 없는 사회의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은 정말 오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입니다. 적군 병사를 쏠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병사가 허둥지둥 바지를 축혀 올리면서 달려가는 그 인간적인 모습에 차마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다는 고백. 이념을 넘어서 한 인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웰의 목에 총알이 박히는 그 순간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1937년 5월 한 발의 총알이, 파시스트 저격수가 쏜 총알이 오웰의 목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이 치명적인 부상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전선에 있을 수 없게 됐죠. 치료를 받으려고 돌아온 바르셀로나. 그런데 그가 알던 그 유토피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혁명의 열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고 도시 전체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끔찍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혁명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요. 눈앞에 파시스트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같은 편이었던 공화파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소련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공산당이 오웰이 속한 POUM과 아나키스트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사냥감이 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혼란 속에서 오웰은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파시스트랑 싸우러 여기에 왔는데 왜 우리끼리 서로 죽이고 있는 거지? 대체
진짜 적은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오웰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나죠. 신분들이 일제히 포옹을 트로츠키주의자, 심지어는 파시스트 스파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실은 아무런 힘이 없었고 언어는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웰과 그의 동지들은 이제 적군이 아니라 같은 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웰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탈출하는데요. 바로 이 경험이 그의 생각과 세계관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스페인에서의 이 끔찍한 경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동물농장이나 1984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배신, 언어를 통한 대중조작, 바로 여기서 그 모든 아이디어의 씨앗이 뿌려진 거죠. 그런데 비극은 스페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알리려고 책을 썼지만 이번엔 소위 진보를 외치던 좌파 출판사들이 등을 돌립니다. 지금 소련을 비판하는 건 파시스트를 도와주는 꼴이다. 이런 논리 앞에서 오웰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은 또다시 외면당하고 말죠. 결국 스페인 내전은 오웰에게 평생에 걸친 화두를 던져준 셈입니다. 아, 권력이라는 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위험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언어를 조작하면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통제할 수 있구나. 그는 전체주의라는 괴물이 특정한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게 그냥 80여 년 전의 낡은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가짜뉴스와 정보전쟁의 시대를 사는 바로 우리에게 오웰의 경고가 왜 여전히 유효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웰이 스페인에서 목격했던 그 끔찍한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은요,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일같이 어쩌면 더 교묘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실은 쉽게 왜곡되고 편을 갈라 적을 만들고 언어는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은 80년 전 오웰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 객관적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